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요즘 집값이 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최고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가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의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돕고자 제가 부동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을 했는데, 그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 가지 이유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는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 그러니까 1990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1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왜 일본은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산업 구조 요인에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었죠. 그런데 산업 구조가 과거에 트랜지스터, 소니, 도시바, 패나소닉 이런 전자 제품,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이 제조 국가의 명성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 그리고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계속 추격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중국이 아주 맹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일본이 제조국가 왕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산업 구조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서 계속 인구 감소가 돼서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은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은, 일본한테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부동산 버블 붕괴입니다. 이거는 1991년 4월에 대폭락을 함과 동시에 일본이 그 이후로 20년을 그냥 장기 침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죠.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기 침체가 아니고 빨리 되살아났고, 일본은 20년 동안 계속 장기 침체했다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어떤 유사점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우선 인구 구조가 비슷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 자원이 없고, 거기에다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되고,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한 편이죠.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구조는 외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 기술과 우리 노력을 붙여서 부가가치를 매겨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외국에 파는 가공무역이 일본과 한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이후부터 계속 일본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도 비슷해가지고 이 금융시장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장기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구 감소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실감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33,000명의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 예를 들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인구들은 2017년 3,7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하강 추세고, 작년부터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지금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 대비 주택 숫자를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명당 일본은 494채, 그리고 미국은 421채고 한국은 412채.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412채니까 한국이 주택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2.23 정도 되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택 가격이 작년에 그렇게 폭등을 했고 또 갑자기 지금 하락을 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형성 과정과 그 몰락 과정을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수출을 타개하는 그런 일환으로, 내수 확대 정책 일환으로 일본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보통 이렇죠.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고, 이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금리를 당시 내려서 일본이 어떻게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자들이 생산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도 당연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90년까지 부동산이 상업지역은 2.7배, 그리고 주택가격은 2.2배까지 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이 내린 게 바로 금리 인상 조치였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부동산은 가계대출을 조이고 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금 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그러니까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이 가장 좋은 집값 상승의 억제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을 일본도 적극 시도한 거죠. 금리 인상이 2.5%에서 6.0%까지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인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원인이 버블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 붕괴가 한 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을 한 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부동산에만 대출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생산에다도 대출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매여 있다 보니까 생산에도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만 하락한 게 아니고 생산도 하락을 해서 장기 침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동산이 버블 붕괴가 되는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만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간다는 겁니다. 왜? 금융기관이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 침체는 보통 개미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개미지옥에 빠지면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 일본, 일사불란한 일본도 20년 동안 개미지옥에서 헤맨 거 보면 이 경기 장기 침체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 또 충분한 강도로 대응을 못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실패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경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돌출 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부동산만 이상하게 화랑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강남을 비롯해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리나라를 전망해 볼 때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는 자칫 일본의 장기 20년,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동산을 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가 주식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또 금융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경우로 우리가 가상해 볼 경우에 잘못될 경우에 가장 먼저 달러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붕괴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우리가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펀더멘털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꼭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와 복합화돼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본과 반드시 경우가 같지는 않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구 면에서 구조 면에서 이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일본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왜 그러느냐? 과거 일본은 1990년대 그런 부동산 버블을 맞았는데, 1990년대하고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2020년대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1990년대와 같이 상가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상가가 지금 여러분들도 주의해 보시면 공실인 경우가 많죠. 상가 가격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될 때는 상가가 50% 정도 되는 상가가 폭락을 했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 50% 요인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이미 상가 부동산 가격은 작년 그 이전부터 이미 내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틀립니다. 일본은 주로 월세를 유지로 하고 한국은 전세를 유지로 하는데, 우리가 이 전세 가격이 이미 매매 가격의 3분의 1, 많을 경우는 2분의 1까지도 있죠.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담을 지는 것보다 두 사람이 부담 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또 일본과 틀리다. 또 하나는 이미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구분이 지금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역세권, 비역세권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차이가 나서 우리가 일본과 버블 시기와 약간 우리가 차이점을 둘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은 일본의 과거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 당국이 전세 대출 같은 이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제4차 산업에 적응을 하는, 이게 지금 가장 급선무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 조세 정책, 그리고 또 주택 공급 정책, 거시 건전성 정책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일본식 버블 붕괴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원인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이 중요한데, 원인이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부실화였죠. 일본의 경우에. 그래서 금융권이 부실화되면은 그 돈이 결국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 현장에 돈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장기 침체를 맞이한 경우인데, 우리는 빨리 가계대출 제도를 건전성으로 바뀌어서 이런 버블 붕괴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가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그걸 지금 수정을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경제가 다시 지금 침체 방향으로 가는 그런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정책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돌발 변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일본의 부동산 붕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반면 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일본뿐만 아니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 때도 사후의 처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지만, 그래서 이 버블 붕괴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그냥 단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해서 우리도 일본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튜브의 첫 시간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좀 해봤는데,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이 버블 붕괴 당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